반송장인 년이 뭘 알겠어. 우린 계약부로 나오는 보험금으로 쌍둥이만 잘 키우면 돼. 신혼집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제 남편과 제가 가장 아끼던 후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차에 치여 2년간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저를 산송장 취급하며 그들은 갓난 아기를 안고 희희낙낙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산송장 취급하던 제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요. 며칠 뒤 수백 명의 하객이 모인 쌍둥이의 화려한 돌잔칫날, 저는 연회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남편의 무정자증 진단서를 대형 스크린에 띄워버렸어요. 그 순간 돌잔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계급품을 물고 그 자리에서 혼절했죠. 하지만 제 목숨을 노린 시댁 식구들을 향한 복수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아침마다 어김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제 한 주의 시작이었어요. 화면에 뜬 시어머니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명치 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지만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아직도 안 왔어? 제 회사가 코앞인데 며느리란 게 이렇게 굼떠서 어디다 쓰겠어? 저는 부엌 식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남편 쪽을 흘끗 보았습니다. 남편은 어젯밤 새벽에 들어와 아침이 다 되도록 일어날 기색이 없었어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30분이면 도착해요. 전화가 뚝 끊겼어요. 저는 남편의 어깨를 가만히 흔들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오늘 어머니 집에 같이 가기로 했잖아. 남편이 눈도 뜨지 않은 채 손을 휘저으며 돌아 누웠어요. 너 혼자 다녀와. 나 어제 술 마셔서 머리 깨질 것 같단 말이야. 여보, 매번 제사상 차리는 거 나 혼자 하기 너무 벅차. 한 번만 같이 가주면 안 돼? 또 시작이네. 엄마가 너 부르지 나 불렀어? 네가 며느리잖아. 네가 가서 좀 잘해. 저는 한참을 남편의 등을 바라보다가 결국 혼자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이 풍경에 이제는 화를 낼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3년, 시어머니의 호출은 단 한 주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도 제사도 김장도 집안 대소사는 모두 제 몫이었고 남편은 늘 등을 돌린 채 모른 척했어요. 그래도 저는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내려 입술을 깨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대형마트에 도착한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카트를 끌고 다니며 장을 봤어요. 밤, 대추, 곶감, 산적거리에 생선이며 과일 상자까지 목록은 끝도 없이 길었습니다. 카트 하나로는 모자라 결국 2개를 나란히 끌면서 매장 안을 돌고 또 돌았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니 영수증 끝이 제 무릎까지 내려올 만큼 길더라고요.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운전석에 먼저 앉아 창문 너머로 저를 보며 손가락으로 트렁크를 툭툭 가리켰습니다. 빨리 실어라. 너는 젊은 애가 왜 그렇게 굼뜨니? 저는 무거운 봉지들을 하나씩 트렁크에 밀어 넣었어요. 그런데 가장 위에 얹어둔 과일 상자가 기우뚱하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와 배가 주차장 시멘트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 흩어졌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차 뒤쪽으로 쭈그려 앉아 흩어진 과일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모서리까지 닿으려고 몸을 차체 가까이 바짝 붙였어요. 그 순간 시동이 걸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새도 없이 외쳤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저 아직 차 뒤에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기어를 바꾸고 악셀을 거칠게 밟아버렸어요. 육중한 차체가 뒤로 확 밀려오며 제 머리와 어깨를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제 몸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어요. 그리고 시야가 점점 흐려지고 귓속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차문이 열리는 소리, 누군가의 비명, 그리고 멀리서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가 뒤섞여 들렸어요. 저는 그렇게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운 채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다시 제 귀에 소리가 돌아왔을 때 저는 새하얀 천장 아래 누워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눈을 떴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몸 위로 오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어렴풋이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의사가 친정 엄마에게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리에 충격이 너무 큽니다. 수술은 했지만 의식이 돌아올지는 장담하기 어려워요. 친정엄마가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울부짖는 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어요. 우리 서아,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저는 엄마에게 괜찮다고 여기 있다고 외치고 싶었지만 입술 하나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저 마음속으로만 엄마를 부르며 소리 없이 울 뿐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엄마의 얼굴이 희미하게 번졌어요. 엄마가 두 손을 모은 채 유리에 이마를 붙이고 흐느끼는 모습이 어렴풋이 스쳤습니다. 그 옆으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주고받는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글쎄, 내가 뭘 했어. 차 뒤에 쭈그려 앉은 저 애가 잘못이지. 누가 거기 있는 줄 알았냐고. 엄마 말이 맞아. 지가 조심했어야지. 이따 경찰들 오면 몰랐다고 그렇게 진술해야 돼. 알겠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제 머리에서 흐른 피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두 사람은 제 부주의를 탓하며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조차 알 수 없었어요.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는 동안 제 눈꺼풀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슉슉 소리를 내며 제 가슴을 억지로 부풀렸다 가라앉혔어요. 병원비 고지서가 쌓여가는 소리, 엄마가 그것을 손에 쥐고 한숨 쉬는 소리가 꿈결처럼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발길을 뚝 끊었고 오직 친정엄마만이 매일같이 제 곁을 지켰어요. 엄마는 제 손을 주무르고 제 머리카락을 빗기고 귓가에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엄마의 손끝은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고 목소리는 점점 야위어갔어요. 그렇게 1년이 가고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의사들조차 가망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엄마는 단 하루도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고가 난 지 정확히 2년째 되던 그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빌고 또 빌었어요. 우리 서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뜨게 해주세요. 이 늙은 어미가 평생 빌게요. 그 순간이었어요. 엄마의 손 안에서 제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엄마가 숨을 멈추고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제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떨리며 위로 열리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닫혀있던 세상이 흐릿하게, 그러나 분명히 제 눈앞으로 들어왔습니다. 흐릿하던 시야가 조금씩 또렷해지면서 가장 먼저 엄마의 얼굴이 들어왔어요. 엄마는 제 손을 붙든 채 입을 틀어막고 한참을 떨다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아야, 우리 딸, 엄마 보여? 엄마 보이지? 저는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비상벨을 누르자
잠시 후 의료진이 우르르 병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주치의가 제 눈에 작은 불빛을 비추며 다급하게 지시를 내렸어요. 환자분, 제 목소리 들리시면 눈 한번 깜빡여 보세요. 저는 온 힘을 다해 눈꺼풀을 천천히 감았다 떴습니다. 병실 안에 있던 간호사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2년 만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풀린 듯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주저앉았어요. 저는 그렇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2년을 누워만 있던 제 몸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굳어 있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것도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겨우 한마디 한마디를 뱉을 수 있게 되었지만 발음은 어눌하고 혀는 무거웠어요. 엄마는 매일 아침 제 손과 발을 정성껏 주물러 주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지? 엄마가 제 입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막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말 말어. 우리 딸 눈 떴으면 됐어. 엄마는 그거 하나면 돼. 본격적인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어요. 물리치료실에서 평행봉을 붙잡고 한 걸음을 떼는 일이 그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주저앉았고 그때마다 엄마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어요. 한 발만 더 가보자. 잘하고 계세요. 어제보다 훨씬 멀리 오셨어요. 비명이 새어 나오는 것을 입술을 깨물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석 달 동안 단 한 가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단 한 번도 병실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전화 한 통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그 사람은? 내 남편은 왜 한 번도 안 와? 엄마의 손이 순간 멈칫하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 요즘 일이 바쁘대. 너 완전히 건강해지면 그때 멋진 모습으로 만나야지. 지금 이런 모습 보이고 싶어? 그래도 잠깐 통화라도 하고 싶어. 내 폰 어디 있어? 엄마가 황급히 화제를 돌리며 제 베개를 매만졌습니다. 폰은 고장나서 수리 막혔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밥이나 한술 더 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알 수 없는 불안으로 술렁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남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약속이라도 한 듯 핑계를 대며 휴대폰을 숨겼어요. 재활병동에서 매일 마주치는 간호사들과 조금씩 정이 들었습니다. 그중 마음씨 고운 젊은 간호사가 제 휠체어를 밀어주며 무심코 한마디를 흘렸어요. 환자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긴 시간 어머님 혼자 다 감당하시고. 혼자라니, 제 남편도 병원비 같이 냈을 텐데요. 간호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게 남편분은 입원 초기에 수납처에서 서류 몇 장만 떼어가시고는 그 뒤로 발길을 뚝 끊으셨다고 들었어요. 병원비는 전부 어머님이.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서류만 떼어갔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며칠 뒤 저는 휠체어를 직접 굴려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라도 쐬며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옥상 구석에서 엄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등을 돌린 채 한숨을 쉬며 말하고 있었어요. 네, 그 집은 진작에 정리했어요. 지금 사는 월세방도 곧 빼야 할 판인데
서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휠체어 바퀴를 붙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집을 정리했다니, 월세방이라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말들이었어요. 엄마가 통화를 끝내고 돌아서다 저를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서아야, 너 언제 올라왔어? 바람 차다. 얼른 내려가자. 엄마, 방금 그 전화 뭐야? 무슨 집을 정리해? 엄마는 황급히 제 휠체어를 돌리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그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엄마가 잠든 사이 저는 침대 맡에 놓인 엄마의 낡은 가방을 끌어당겼습니다. 손때가 까맣게 묻은 가방 지퍼를 여는데 손이 자꾸만 떨렸어요. 가방 안에는 기름때가 밴 식당 앞치마가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빨간 글씨가 잔뜩 적힌 종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대출 독촉장, 최종 통보, 그런 무시무시한 글자들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입을 틀어막았어요. 엄마는 식당 주방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이 엄청난 빚을 홀로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과 시댁이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누워 보호받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퇴원을 단 하루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엄마가 퇴원 수속을 밟으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환자복을 벗었어요. 옷장 안에 걸어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아직 성치 않은 다리에 힘을 주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병원 정문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 하나를 댔습니다. 기사님, 여기로 가주세요. 2년 전 제가 살던 신혼집이에요. 차창 밖으로 낯설어진 거리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문 너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자 반가움과 불안이 뒤엉켜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내 익숙한 아파트 앞에 도착한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현관 도어락의 번호를 하나씩 눌렀어요. 이 소리에 이어 도어락이 철컥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문을 밀고 신혼집 안으로 발을 들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거실 안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제 발끝을 비췄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그대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소파에는 제 절친한 후배가 편안한 실내복 차림으로 앉아 갓난 쌍둥이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그 옆으로 남편이 바짝 붙어 앉아 아기의 볼을 손가락으로 얻으며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아니 네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단란한 한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누워있던 2년 동안 제 집과 제 남편 곁에는 다른 여자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문소리에 고개를 돌린 후배가 저를 보더니 안고 있던 아기를 떨어뜨릴 뻔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언니, 선배가 왜 여기? 남편도 벌떡 일어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소아야, 너 어떻게 여기를? 병원에 있어야 하잖아. 저는 떨리는 입술을 겨우 떼어 물었어요. 이게 다 뭐야? 내 집에서, 내 남편 옆에서 너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후배가 아기를 끌어안은 채 시선을 피하며 우물거렸어요. 언니, 그러니까 이건 오해가 있어서. 너 깨어났으면 연락을 했어야지.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치면 어떡해. 변명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는 두 사람을 보며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안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한때 제 화장대가 놓여있던 자리에는 후배의 화장품이 가득 늘어서 있었어요. 옷장 안에는 제 옷 대신 후배의 옷과 아기 베넷 저고리가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에서도 제 얼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후배와 쌍둥이가 채우고 있었어요. 저라는 사람은 이 집에서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두 사람을 밀치고 신혼집을 뛰쳐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만 번쩍 스쳤습니다. 쇼핑몰, 후배와 함께 일군 제 사업장은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아 타고 과거 후배와 운영하던 사무실로 향했어요. 익숙한 건물 앞에 내려 떨리는 다리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붙은 사업자 등록증을 본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분명 제 이름과 후배의 이름이 나란히 있어야 할 자리에 오직 후배의 이름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쓰던 책상도 제 명패도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마침 지나가던 직원 하나가 저를 알아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놀랐습니다. 대표님, 아니 예전 대표님 아니세요? 분명히 못 일어나신다고 들었는데 여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내 이름이 다 없어졌어요? 제발 말 좀 해주세요. 직원이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대표님 쓰러지시고 얼마 안 돼서요. 남편분이 위임장이란 걸 들고 오셨어요. 그걸로 대표님 지분을 전부 새 대표님한테 넘기셨다고. 위임장? 내가 의식도 없는데 무슨 위임장이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대표님 이름으로 나온 그 큰 보험금도 남편분이 다 찾아가셨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가 누워만 있던 사이 남편은 위임장을 핑계로 제 모든 것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분도 사업도 보험금도 제 이름으로 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 사람 손으로 넘어가 있었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집을 판 것도, 월세방으로 쫓겨난 것도, 식당에서 밤낮 없이 일한 것도 모두 제 병원비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보험금을 가로채는 동안 엄마는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지도를 켜고 엄마가 산다는 월세방 주소를 찾아갔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단칸방이 엄마의 집이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 엄마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서아야, 너 병원 안 가고 여기를 어떻게 해? 다리도 성치 않은데. 저는 엄마의 두 손을 와락 붙잡았어요. 설거지로 퉁퉁 부은 그 손은 거칠대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손등 곳곳에 갈라진 상처와 화상 자국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손에 얼굴을 묻고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됐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누워만 있었어. 엄마가 제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흐느꼈어요. 아니야, 네가 살아 돌아온 게 어디야. 엄마는 그거 하나로 다 버텼어. 엄마,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사람들, 그 사람들 절대 곱게 안 둬. 저는 눈물을 닦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남편이 병원에서 받아온 진단서 한 장이었어요. 남편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무정자증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도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려 입을 꾹 다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애를 못 낳는다고 저를 모질게 구박하는 동안에도
저는 그 진단서를 친정집 창고 깊숙한 금고에 숨겨두고 모든 멸시를 혼자 견뎠습니다. 그렇다면 후배가 안고 있던 그 쌍둥이는 결코 남편의 핏줄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곧장 친정집 창고로 달려가 먼지 쌓인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쪽을 더듬자 빛바랜 서류 봉투가 손에 잡혔어요. 봉투 안에는 남편의 이름이 또렷이 적힌 무정자증 진단서 원본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후배의 쌍둥이가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증명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진단서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후배의 SNS에서 한 장의 초대장 사진을 발견했어요. 남편과 후배가 시내 고급 호텔에서 쌍둥이의 돌잔치를 성대하게 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풍선으로 꾸며진 연회장 사진 아래 두 사람은 세상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복수의 첫 무대로 그보다 더 어울리는 자리는 없었어요. 돌잔치 당일 저녁, 저는 옷장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단서가 든 서류 봉투를 손에 단단히 쥐고 저는 하객들로 북적이는 호텔 연회장을 향해 또박또박 걸음을 옮겼습니다. 호텔 연회장 입구에는 화려한 화환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어요. 안에서는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가슴에 품은 채 두 손으로 연회장 문을 활짝 밀어젖혔어요. 수십 명의 눈길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단상 위에서는 남편과 후배가 쌍둥이를 양옆에 안고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빠른 걸음으로 단상으로 올라가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하울링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우자 떠들썩했던 장내가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크를 쥔 저를 보고 남편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소아, 네가 어떻게 여길... 후배도 안고 있던 아기를 옆 사람에게 떠넘기듯 건네며 비틀거렸습니다. 아니,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 저같이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했습니다. 저 미친 것이. 죽다 살아난 게 곱게 살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저는 떨림 하나 없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입을 열었어요. 다들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꼭 보여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사진을 직원에게 건네 대형 스크린에 띄워달라고 했어요. 잠시 후 연회장 정면의 커다란 스크린에 종이 한 장이 큼지막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이름 석자와 함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2년 전 진단 내용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어요.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 남편의 진단서예요. 이 사람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그것도 결혼하기 전부터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그런데 저기 저 쌍둥이는 누구 자식인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남편의 핏줄은 절대 아닙니다. 순간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휘청거리며 후배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저 애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후배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마구 저었어요. 아니야 오빠,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남편이 이성을 잃고 후배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어요. 내가 너 믿고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이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 후배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고
두 사람이 엉키며 단상위 케이크가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뒷목을 부여잡았어요. 내 손주가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어. 우리 귀한 손주가.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휘청하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몰려나갔고 의자와 테이블이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그 난장판 한가운데 우뚝 서서 멱살잡이를 하는 남편과 후배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고 하객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연회장에는 처참한 자네만 남았어요.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얼굴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 한 통을 그 앞에 툭 던졌어요. 이혼 소장이야. 그리고 위자료 청구서. 당신이 나한테서 빼앗아 간 거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받을 거야.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며 매달렸어요. 소아야,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늦었어. 2년 전 당신이 내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등 돌리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끝난 거야. 저는 더 이상 미련 없이 돌아서서 연회장을 빠져나왔어요. 며칠 뒤 이혼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 보험금을 가로챈 내역과 후배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법정에 내놓았어요. 증거가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가로챈 제 돈의 행방도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남편은 후배의 쌍둥이 양육비와 쇼핑몰 투자에 제 보험금을 모조리 쏟아부었던 거예요. 판사는 남편에게 위자료는 물론 부당하게 가로챈 제 보험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남편은 그 돈을 갚기 위해 신혼집까지 경매로 넘기고 결국 길거리에 낫는 신세가 되었어요. 저는 완벽한 승소로 이혼 도장을 찍고 빼앗겼던 제 몫의 돈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던 날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우리 딸 정말 고생했어. 이제 다 끝났다. 아니야 엄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우리 다시 일어서자. 새 출발을 다짐하며 분주히 움직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좋은 원단을 알아보려 도매시장을 돌아다니다 한 젊은 사업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도매시장에서 원단 납품업을 크게 하는 능력 있는 사업가였어요. 강민준이 제 명함을 받아들고 눈을 빛냈습니다. 예전에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셨다고요? 안목이 보통이 아니실 것 같은데 혹시 저와 함께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그 손을 맞잡았어요. 좋아요.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강민주는 든든한 원단 공급망을 약속했고 저는 그를 동업자로 삼아 새로운 의류 브랜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무렵 빈털터리가 된 남편과 쇼핑몰이 무너져가는 후배는 서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쌍둥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를 두고 두 사람은 서로를 사기죄로 고소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한때 다정하게 웃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물어뜯으며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식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앞만 보며 강민준과 함께 밤낮 없이 디자인을 그리고 마케팅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제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어요. 새 브랜드를 세상에 내놓은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강민준의 탄탄한 원단 공급망과 제가 짠 치밀한 마케팅 전략이 멋지게 맞아떨어졌어요. 새 쇼핑몰은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연일 최고 매출을 갈아치우며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디자인한 옷이 완판되던 날, 저는 모니터를 붙잡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주문이 밀려들어 밤새 포장을 해도 일손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매출 그래프를 들여다보던 강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서아씨, 이것 좀 봐요. 이번 달도 기록 경신했어요. 진짜 당신 안목 하나는 못 따라가겠어요. 다 민준 씨가 좋은 원단 받쳐줘서 그래요. 우리 둘이라서 가능한 일이고요. 이러다 곧 우리 브랜드 백화점에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날 오면 내가 한턱 크게 쏠게요. 저는 그 말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던 제가 이렇게 다시 일어서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성공적으로 사업이 자리를 잡자 저는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소송으로 되찾은 돈을 보태 엄마가 더 이상 남의 식당 주방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번듯한 식당을 차려드리기로 한 겁니다. 깔끔한 간판이 올라가던 날, 엄마는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눈물만 훔쳤어요. 서아야, 내가 내 식당을 갖는 날이 다 오는구나. 이게 다 우리 딸 덕분이야. 엄마, 이제 남의 집살이 그만하고 여기서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손님들한테 엄마 음식 실컷 자랑하고. 그 고생을 하고도 이렇게 엄마 챙길 생각부터 하는구나. 우리 딸이 최고다. 식당은 문을 열자마자 동네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엄마의 손맛을 잊지 못한 단골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만큼 장사가 잘 됐어요. 주말이면 저는 쇼핑몰 일을 잠시 미뤄두고 엄마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을 오가며 엄마를 돕는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와 저는 손님이 빠진 한가한 오후면 마주 앉아 깔깔 웃으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이 김치찌개 제일 좋아했던 거 기억나? 그럼 너 이거 한솥 끓여놓으면 사흘을 그것만 먹었잖아. 잃어버렸던 웃음이 모녀의 얼굴에 조금씩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식당 일을 마친 늦은 저녁이면 강민준이 종종 찾아와 함께 야식을 먹었습니다. 불 꺼진 식당 한쪽 테이블에 셋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참 따뜻했어요. 어느 밤 강민준이 직접 라면을 끓여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씨,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지? 나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다 아프더라. 이제 다 지난 일인데 민준 씨가 옆에 있어서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나는 처음 봤을 때부터 서아 씨가 참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무너지고도 다시 일어선 사람이잖아.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 사실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내가 옆에서 다 지켜줄게. 엄마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국그릇을 더 채워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사업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시간 저를 짓밟았던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후배의 거짓말에 속아 모든 것을 잃은 전 남편은 폐인이 되어 있었어요. 번듯하던 회사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공사판 일용직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매일 밤 싸구려 술에 절어 길바닥에 쓰러져 자기 일쑤였고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며 피해 다녔어요. 한때 제 보험금까지 가로채며 떵떵거리던 사람이 이제는 동전 한 입에 벌벌 떠는 신세가 된 겁니다. 후배의 처지는 더 비참했어요. 저에게서 빼앗아갔던 쇼핑몰마저 완전히 부도가 나면서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통에 후배는 갓난 쌍둥이를 안고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게다가 전 남편과 벌인 맞고소전에서도 패소해서 결국 사기 혐의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았어요. 남의 신분을 탐내며 거짓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아들의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후배마저 감옥에 가자 시어머니는 단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 모든 불행이 제 탓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기 아들의 인생이 무너진 건 제가 이혼 소송을 걸고 진단서를 폭로했기 때문이라며 밤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제가 유명 쇼핑몰의 대표로 크게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본 시어머니는 손에 든 휴대폰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처녀는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내 아들은 길바닥에 나 앉았어. 이게 말이 돼?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시어머니는 저와 엄마에게 앙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폐인이 된 아들을 대신해 자기 손으로 저를 망가뜨리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 쇼핑몰 사무실 근처와 엄마의 식당 주변을 몰래 어슬렁거리며 우리의 일상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디서 저를 덮칠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점심 장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손님들 사이를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점심 특선이 정말 맛있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물잔을 내려놓는 제 모습을 식당 유리창 밖에서 누군가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저를 지켜보는 시어머니의 두 눈에 시퍼런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처년이 내 아들 인생 다 망쳐놓고 저 혼자 웃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 시어머니는 더 이상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꽉 움켜쥔 채 식당 유리문 손잡이를 거머쥐었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식당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식당 문이 부서질 듯 열렸어요. 손님들이 깜짝 놀라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시어머니가 붐비는 식당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너희들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지? 내 아들 인생 다 짓밟아놓고 여기서 웃음이 나와? 저는 물병을 든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에 잡히는 대로 테이블을 엎고 반찬 그릇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김치며 국이며 사방으로 튀어 손님들 옷을 더럽혔습니다. 다 똑같아. 너도 네 이미도 다 천벌을 받아야 돼. 밥을 먹던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가게 밖으로 도망쳤어요.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여기 손님들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어요. 신고? 네가 감히 누굴 신고해? 이게 다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시어머니가 제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머리카락이 뜯겨나갈 듯한 통증에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주방에서 이 난리를 목격한 엄마가 행주를 내던지고 뛰쳐나왔어요. 이거 놔. 우리 딸한테서 당장 손 떼. 엄마가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사돈, 정신 차려요.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나가요, 어서.
시어머니는 이성을 완전히 잃은 얼굴이었어요. 사돈은 무슨 사돈? 네 딸년이 우리 집안 풍비박사는 웬수야. 시어머니가 몸을 획 돌리더니 양손으로 엄마의 가슴팍을 힘껏 밀쳐버렸습니다. 깡마른 엄마의 몸이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휘청 밀려났어요. 엄마! 엄마가 중심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대리석 계산대 모서리에 뒷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엄마가 그대로 바닥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엄마의 머리 아래로 붉은 피가 천천히 번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눈 좀 떠봐. 저는 미친 듯이 엄마에게 달려가 그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바닥에 흥건히 고이는 피를 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나는 그냥 밀쳤을 뿐인데.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주춤주춤 뒷걸음질 치더니 도망치듯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는 엄마를 끌어안은 채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가 다쳤어요. 구급차 좀. 피투성이가 된 엄마의 얼굴을 보며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잠시 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엄마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엄마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았어요. 2년 전 제가 의식을 잃고 실려가던 그 순간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제 곁을 지켰는데 이번에는 제가 엄마를 지켜야 했어요. 엄마, 제발 정신 차려. 엄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응급실에 도착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셨고 갈비뼈도 몇 대 부러지셨어요. 한동안 입원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말에 다리가 풀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 하나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병실로 옮겨진 엄마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곁을 지키며 밤새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야윈 얼굴을 바라보고 있자니 제가 2년간 누워있을 때 엄마가 혼자 감당했을 그 고통이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엄마, 이번엔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야. 늙은 시어머니라고 봐줬던 내가 바보였어. 저는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이번 일을 단순한 폭행으로 끝낼 생각은 없었어요. 2년 전 저를 주차장에서 차로 밀어버렸던 그 사고까지 모든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다짐했어요. 늦은 밤 소식을 듣고 강민준이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수아씨, 어머님은 괜찮으신 거야?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식당에서 벌어진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이야기를 듣는 강민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민준씨, 나 이번엔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이번 폭행은 물론이고 2년 전 그 사고도 고의였다는 거 꼭 밝혀낼 거야. 그 사람 영원히 사회랑 떼어놓을 거야.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이번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강민준이 분노로 떨고 있는 제 두 손을 꽉 감싸주었어요. 서아씨, 내가 가진 거 전부 다 쓸게. 사람이든 돈이든 인맥이든 저들을 법으로 완벽하게 올가맬 수 있게 내가 다 도울게.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 저는 그 든든한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흐트러졌던 마음이 조금씩 단단하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린 병실에서 저는 잠든 엄마의 손을 꼭 쥔 채 긴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강민준은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인력을 불러 엄마 식당 안팎에 달린 CCTV를 모조리 확보했어요.
시어머니가 식당으로 난입해 행패를 부리고 엄마를 밀치는 장면이 단 한 컷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그 영상을 손도 대지 않은 원본 그대로 경찰에 제출했어요. 그 정도면 빼도 박도 못해. 명백한 무단 침입에 폭행이야. 이걸로 끝이 아니야. 나는 2년 전 그 일까지 다 밝혀낼 거야. 저는 강민준의 정보망을 빌려 2년 전 사고를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시댁 식구들은 분명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어요. 사고가 났던 아파트 주차장에는 분명 CCTV가 있었는데 그 영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그 시절 일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어요. 민준 씨, 분명히 주차장에 카메라가 있었어. 그런데 사고 영상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누가 손을 썼다는 거지. 그 영상만 찾으면 모든 게 뒤집힐 수 있어. 저는 그 영상을 관리했던 전직 경비원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시어머니는 뻔뻔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조사실에 앉은 시어머니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옆에 애가 먼저 나한테 달려들었다니까. 나는 그냥 막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정당방위야. 정당방위요? 영상에는 어르신이 먼저 식당으로 들어가서 물건 던지고 사람을 밀치는 장면이 다 찍혀 있던데요? 그건 카메라가 잘못 찍은 거야. 어쨌든 그년 어미가 먼저 시작했어. 시어머니는 끝까지 발뺌하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그런데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당 CCTV 원본 영상이 지역 뉴스에 그대로 보도된 거예요. 유명 쇼핑몰 대표의 어머니를 폭행한 전 시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시어머니의 난동 장면이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의 분노가 들끓었어요. 인터넷에는 시어머니를 비난하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여론이 들끓는 사이 강민주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어요. 흥신소까지 동원해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사고 당시 일하던 전직 경비원을 찾아낸 겁니다. 저는 강민준과 함께 그 경비원을 만나러 갔습니다. 허름한 동네 다방에 앉은 경비원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그때 그 사고 영상이요. 제가 지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우라니요? 누가요? 사고는 그 할머니가 저한테 돈 봉투를 건넸어요. 영상 다 지워버리라고. 입 다물면 더 챙겨주겠다고.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양심에 찔려서요. 지우기 전에 몰래 따로 하나 빼놨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강민준이 즉시 거액을 제시하며 그 영상을 넘겨받았어요. 경비원이 떨리는 손으로 작은 USB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영상을 컴퓨터에 띄웠어요. 화면 속에는 2년 전 그날 주차장 풍경이 또렷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차 뒤에 쭈그려 앉아 과일을 줍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운전석에 앉은 시어머니의 얼굴도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사람이 없는 줄 알고 후진했다던 시어머니의 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룸밀러로 차 뒤에 있는 저를 정확히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띤 채 작심한 듯 차를 제 쪽으로 거칠게 들이받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였어. 일부러 그런 거야. 이건 사고가 아니야. 명백한 살인 미수야. 저는 차오르는 분노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막연하게만 의심했던 그 끔찍한 진실이 이렇게 두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들고 강민준과 함께 곧장 경찰서 강력팀을 찾아갔습니다. 형사님, 2년 전 그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저를 죽이려고 한 고의적인 범행입니다.
영상을 확인한 형사들의 얼굴이 무겁게 굳어졌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루밀러로 보고도 일부러 들이받은 게 명백합니다. 형사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번 식당 폭행 사건과 2년 전 사고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뉴스로 자기 얼굴이 전국에 퍼지자 시어머니는 덜미가 잡힌 것을 직감했어요. 단칸방에서 황급히 짐을 싸 야반도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찾아온 전 남편이 어머니의 도주를 거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좁은 골목 어귀에 이미 형사들이 잠복해 있었습니다. 짐가방을 든 시어머니가 골목을 빠져나오는 순간 형사들이 사방에서 두 사람을 애워쌌어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놔! 내가 뭘 했다고! 놔라 이것들아! 발버둥을 치며 악을 쓰는 시어머니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철컥 채워졌습니다. 그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전 남편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엄마, 이게 다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멀찍이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았어요.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나 마침내 재판이 열렸어요. 저는 방청석에 앉아 피고인석에 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명백한 CCTV 영상이 법정 스크린에 재생되었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뻔뻔했어요. 애도 못 낳는 게 얄미워서 그냥 살짝 톡 쳐서 퍼르장머리만 고쳐주려고 했어요. 그러다 실수로 악셀을 밟은 것 뿐이라니까요. 법정 안이 술렁이며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피고인은 지금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루밀러로 피해자를 보고도 차를 들이받은 게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그년이 자초한 일이에요. 우리 집 안에 들어와서 애 하나 못 낳은 죄가 얼마나 큰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방청석에서 천천히 일어나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귀하다는 당신 아들이 사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순간 법정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무정자증. 결혼하기 전부터 그랬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 사람 자존심 지켜주려고 애 못 낳는 며느리라는 소리 다 들어가며 입을 다물었어요. 당신한테 그 멸시를 다 받아내면서요. 거짓말.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그 진단서 이미 법정에다 제출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쌍둥이도 사실은 당신 아들 핏줄이 아니었고요.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만 잡았던 거예요. 방청석 곳곳에서 시어머니를 향한 비난과 조소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혀를 차며 손가락질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었어요.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판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들의 불임을 며느리 탓으로 돌려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2년간 혼수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그러고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의 어머니에게까지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판사가 잠시 숨을 고른 뒤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15년이라니. 이건 말도 안 돼. 법정 경위들이 양옆에서 시어머니를 일으켜 끌고 나갔습니다. 발버둥 치며 끌려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방청석에 앉은 전 남편이 넋이 나간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 남편이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이게 너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다 잃었어. 정말 다 잃었어. 하지만 그 누구도 전 남편에게 위로의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손가락질만이 그를 향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법정을 빠져나왔어요. 오랫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응어리가 비로소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로 전 남편은 가진 것 하나 없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결국 기초수급자 신세가 되어 노숙자 쉼터를 전전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감옥에 갇힌 후배와 시어머니는 철장 안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평생 죗값을 치르게 되었어요. 저를 짓밟았던 사람들이 모두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저는 그 모든 소식을 들으며 마침내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느꼈습니다. 얼마 후 엄마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고 퇴원했어요. 저는 그토록 고생만 한 엄마를 위해 큰 결심을 했습니다. 공기 맑고 경치 좋은 외곽에 햇살이 가득 드는 번듯한 전원주택을 사서 엄마를 모시고 이사를 한 거예요. 새 집에 도착한 날 엄마는 넓은 정원을 둘러보며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아야, 내가 이런 좋은 집에서 다 살아보는구나. 정말 꿈만 같아. 엄마, 이제 고생 끝이야. 여기서 나랑 같이 꽃도 가꾸고 텃밭도 일구면서 편하게 살자.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정원에 앉아 엄마와 저는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지난 2년 지옥 같았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까마득한 옛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좋은 날만 남았어. 그래, 다 우리 딸이 강해서 이겨낸 거야. 엄마는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러워. 모네는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집들이에 초대받은 강민준이 커다란 축하 꽃다발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서아씨, 새 집 정말 이쁘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다 끝났네. 다 민준씨 덕분이야. 민준씨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강민준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아씨, 그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내 마음이 어떤지 확실히 알았어. 이제부터는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네 곁에 있고 싶어. 저는 그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고마워. 나도 민준 씨가 있어서 다시 웃을 수 있었어. 엄마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군 쇼핑몰은 어느새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상처받고 짓밟혔던 며느리였던 저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당당한 여성 대표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정원 가득 쏟아져 내렸어요. 엄마의 웃음소리와 강민준의 다정한 눈빛 속에서 저는 비로소 마음 깊이 평온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 쓰러져 2년이란 시간을 잃어버렸던 윤수아가 다시 두 발로 일어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가장 믿었던 남편과 후배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시어머니의 끔찍한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릴 법도 했지만 윤수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곁을 지켜준 친정엄마의 헌신과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강민준이 있었기에 다시 웃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모질게 등을 돌려도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죄 지은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르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윤서아처럼 다시 일어설 힘이 분명히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